오늘 진짜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것을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거든요.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딱 보기만 해도 지끈 머리가 약간 아프려고 하는데요. 잘 공부만 하시면 나한테 돈이 되는 이런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에 보시면 종신보험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실제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면 종신보험을 알고 가입하셨던지 혹은 모르고 가입하셨던지 어쨌든 뭐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험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잘 안 바꾸시는 약간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몇 년마다 바꾸시죠? 요즘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배터리가 수명이 닳는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잘 사용도 못하는데 많이 바꾸시잖아요. 핸드폰도 굉장히 자주 바꾸시죠? 시대에 맞게 이렇게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자동차는 여러분들 뭐 하나 사셔가지고 막 포니 이런 거 20년, 30년 타실 수도 있는데 대략 자동차는 몇 년 정도 되시면 리모델링 하시고 다시 바꾸실까요? 이런 것처럼 모든 재화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암 걸리면은 식구들이 다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물론 있으시긴 하지만 완치율이 그만큼 높아졌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 한 10년이면은 10년 전후로 보험은 바꿔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내 돈을 새 나가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종신보험을 바꾸는 게 좋은지 제가 자료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종신보험 죽어야만 나온다. 저도 싫어요. 꼭 죽어야만 나온다. 저도 싫거든요. 땡! 그런 보험은 요즘 만들지 않습니다. 옆에 동그라미 쳐놨죠. 종신보험은요, 홀라이프라고 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래야지 좋겠죠. 원하던 종신보험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시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생존시에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유고시에도 더하기 가장이 생존시에도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시 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이 계속 점점 연장되고 있는 거를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표에는 90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90세는 어떤 의미냐면 어려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40대 이렇게 일찍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까지 포함해서 90세의 평균 수명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90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60세까지 번 돈이 30세부터 60세까지 돈 번 것을 2분의 1은 내가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언제 쓰셔야 되면 60세 이후에 길게 남아있는 30년 동안 앞에서 반, 뒤에서 반 이렇게 나누어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개념을 이렇게 유고시에도 아니면 생존시에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점점 상품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경으로는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보장이 이제 중요하죠. 뭐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족들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저도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 필요 없어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해는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미국의 금리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2022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저에게는 60세, 70세도 올 거예요.
긴 시간, 긴 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응답하라 이런 시리즈 볼 때처럼 옛날처럼 10%, 20% 이렇게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상품이 금리를 예를 들어 4%라도 3%라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금리를 높게 주는데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심한 게 좋겠죠? 내가 선택하는 어떤 거는 확정적으로 금리를 정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장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까지 골랐고요. 세 번째는 세금이 엄청 큰 문제인데요.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세금을 40% 내야 돼.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30% 내야 돼. 안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보장과 금리 보장, 그다음에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장 비슷하게 일본의 금융과 일본의 보험 산업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0년 정도를 격차를 두고 일본의 보험 시장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을 잘하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어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1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금리로 저축성 상품을 중지한다 이러는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을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태까지 있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파는 것들을 은행에서 취급을 안 했는데 요즘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방카슈랑스에서 은행 상품, 증권 상품보다 보험회사의 상품을 많이 권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다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저축성 상품이 머지않아 금리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될 것 같은 거를 일본에서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신보험료를 이제 선진국으로 가자면 진단자금 같은 보험이 아예 없어서 제 친구들이 미국에 살던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암보험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단자금 나오는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신보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앞으로는 실제로 사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올해는 올라가지만 긴 텀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올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그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나 쓰세요? 저도 한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기능 중에 서너 가지 쓰나? 많이 써봐야 뭐 5가지 쓰나 이러더라고요. 전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90%는 못 쓰고 10%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내에도 기능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 용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한테 권해주신 분이 설명 한번 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 중에도 이렇게 기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연금보험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상속도 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저보증 이유를 보장해 주는 거, 예전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저보증을 보증해 주는 거,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 조건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등 돈을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가입하면 보험 증서는 서랍장 안에 넣어두고 자동이체만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최저보증 이율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5%를 최저보증해주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거를 꺼내서 지금 새로운 거를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5%를 최저보증하는 데다가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무 수수료 떼지 않고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제도들 중에서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면 있는 거에 추가의 비용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이제 뭐 그 계속 바뀌기도 하고 더 늘어나고 뭐 이런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집값은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자연 상승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 보도 자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는 15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15억. 근데 살다 보니 여차저차 이유로 이 아파트가 30억 정도로 올랐어요. 어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출산율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도 빈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들 부모님도 자녀분이 한 명, 딸 자녀분도 자녀분이 한 명.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본가에도 처가댁에도 집이 한 채씩 있으면 이렇게 두 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파트 하나밖에 상속을 안 해주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파트 받아서 너무 좋은데 세금은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 현금으로 바로 내셔야 되잖아요. 10년 있다 받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내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했는데 와우,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머리 아픈 거 싫거든요. 개념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내지는 뭐 조금 투자 목적으로 2개 정도 있다 치고 대략 감만 느끼시면 되는데요. 그냥 고정자산이 60억 정도 있는 경우, 그냥 딱 이것만 있는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모 공제하고 하니까요. 대략 한 9억 7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대요. 내가 사는 집 하나가 올랐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더 샀고 혹은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불어서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닌데도 상속세를 9억 7천만 원어치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이게 말씀을 좀 들으셔가지고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경제 능력이 없는 상속인, 그러니까 학생 이런 아이들 이름으로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는 상속세를 11억 9천만 원 내야 되니까 이거는 삐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경제력이 있는 상속인이 가입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떠냐면 상속세를 9억 이렇게 내는데 결국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플러스 2,200만 원의 상승 효과, 여기는 1억 4천만 원의 마이너스 효과, 9억 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능력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보험료 조금 가지고 10억 이상의 차익을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돼요. 대학생 이상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한다면 이 자녀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10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꼭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해서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막 이런 법 같은 거를 잘 모르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연말정산할 때 어떤 거를 가입하면 세금을 환급을 받는지 이런 거는 좀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버는 소득 중에서 이런 거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돈으로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1억까지만 비과세, 그리고 매월 납입하시는 거에는 1인당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무기냐면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해에 내가 주식을 팔고 그 해에 적금이 만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으로 발생된 이자가 하필이면 그 해에 2천만 원이 넘어갔다. 이러면 종합과세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세무당국에서 이분이
합산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다 합산해서 뭉쳐서 세금을 받으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제도는 15.4%의 일반 과세를 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소득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탈세는 할 수도 없죠.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알면 절세를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이제 신문에도 나와요. 전통적인 정기 예금을 깨고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개인당 허락된 거예요. 개인에게. 어떤 법인, 회사, 주식회사 이런 데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4명이 하나, 둘, 셋, 4개에 해당하는 개개인에게 허락된 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자녀, 개인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이런 금융상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제가 큰 거는 못 해주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도 자녀 저 이렇게 따로 해서 비과세 되는 저축성을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런 거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낼 건데요. 너무 잘 아실 수 있는 거라 이 답이 이미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거든요. 보험을 재테크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산가가 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 오늘의 주제였는데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1억을 다 내면 그냥 똑같은 돈이잖아요. 1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5천만 원만 납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5천만 원을 내고 1억을 받으니까 2배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빨리 알아서 먼저 시작을 하면 최소한 4천만 원으로 1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늦게 시작을 하면 8천만 원을 내고도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내고 받는 게 좋을까요? 8천만 원 내고 받는 게 좋을까요? 먼저 빨리 시작을 하면 작은 돈으로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훨씬 더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제도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제가 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변할까 추이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보험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3년만 납입을 하면 보험을 3년만 유지를 하면 전액 세금을 안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저 때는 시중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3년이었다, 5년이었다, 7년이었다, 다시 5년인 거는 IMF 지나고 나서 위기 때 잠시 그랬고요. 다시 7년, 10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납입하는 총액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시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은 1억, 월납은 150만 원,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막 여러 가지 세금을 막 줄여주고 있는데 나라에서 복지 정책 해야 되는데 세금 어디서 걷어들일까요? 제 느낌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점점 줄이는 방법이 혹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훨씬 더 비과세에 관련된 것이 점점 조여올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팁은요. 보험은 예를 들어 2004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2년에 법이 여기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유리한 법이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년에 법이 생겨도 올해 거를 적용을 받으니까 유리하다면 빨리 선점해서 일단 계약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과세표준 글씨 많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건 아닌데 개인이 소득을 버시면 1,000만 원을 벌었든 5천만 원을 벌었든 세금을 내시잖아요. 요즘 점점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과표가 이렇게
최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최고 세율 내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46.2%. 그러면 연봉이 1억 가까우신 분들은 뭐 4,600만 원 이렇게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5억 초과이기는 한데 5억을 연봉을 벌었다. 그러면 2억 뭐 4천 가까이를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절반은 세금을 내고 절반만 가져가고 이런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비과세도 변하고 있죠. 개인이 내는 세금도 변하고 있죠. 앞으로 세금 제도는 점점 더 불리하게 좁혀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 하나만 똘똘하게 잘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세금 걱정, 그 다음에 저축의 목적, 상속의 목적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잘 공부만 하신다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5년짜리 저축을 해서 5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저축을 해서 결국은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집안에서 학교에서 금융 공부를 안 시켜줘요.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금융상품이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선배 아무도 없잖아요. 금융 공부는 각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녀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금 제도와 금융상품을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한 가정 내에서 주로 엄마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전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기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전달됐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종신보험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